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국이랑 할걸? 2024년 5월 15일 오후 3시 파리 ESA 본부 회의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20년간 일본과 독점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유럽 우주국이 갑자기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 KAI를 선택한 순간이었죠. 저는 마리 르클레르입니다. 34세 프랑스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ESA에서 7년간 일본과의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어요. 솔직히 저는 일본 기술의 완전한 신봉자였습니다. 일본은 제게 정확함의 상징이었어요. 완벽한 설계, 치밀한 계획, 절대 실수하지 않는 시스템. 모든 게 시계처럼 정교했거든요. 역시 기술 강국은 달라.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 JAXA와의 협력은 정말 완벽했어요. 미츠비시의 정밀한 부품들, 도시바의 신뢰성 있는 전자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인들의 장인정신. 모든 회의는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났고 모든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한 번도 예상을 벗어난 적이 없었죠. 이게 바로 아시아 선진국의 시스템이구나. 7년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논외였죠. 이미 우린 일본과 협력을 하고 있으니 관련 없는 나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기술력 좋고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산업을 따라잡아야 일본의 산업들을 고사시킨 대단한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 아직 한국은 일본의 명함을 못 내미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을 싫어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삼성, LG 같은 가전제품들은 이미 유럽에서도 인정받은 제품들이고 저희 집 냉장고는 삼성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결혼할 때 한국산 세탁기를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는 한국을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고 봤어요. 게다가 ESA와 일본 JAXA는 20년간 완벽한 파트너였거든요. 2004년부터 시작된 협력으로 수십 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수했어요. 베피콜롬보 수성탐사선, 아리안 로켓의 일본 부품들, 국제우주정거장 협력.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왜 굳이 다른 나라와 일해야 하지? 일본이면 충분한데. 저뿐만 아니라 ESA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일본 기술자들과 일하는 건 정말 편했거든요. 모든 게 예측 가능했어요. 그들이 3개월이라고 하면 정확히 3개월에 완성됐고 99.9% 신뢰도라고 하면 정말 그 수준이었어요. 역시 일본은 다르다. 매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장인정신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완벽할 때까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 0.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확성. 이게 바로 진짜 엔지니어링이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한 나라가 정밀한 우주기술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는 역시나 일본 수준을 넘보기에는 이런 생각들이었죠. 사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일본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선 일본이 아시아 최고지. 한국은 아직 멀었어. 우리가 왜 굳이 한국과 일해야 해? 일본이면 충분한데. ESA 내부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ESA가 왜 갑자기 20년 파트너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함께 진행하던 차세대 위성 프로젝트가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프로젝트명은 유로스타 7이었습니다. 3년간 준비하고 15억 유로를 투입한 ESA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위성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핵심 기술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문제는 새로운 이온 추진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을 3배 높여야 했는데 일본 기술로는 한계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해결할 수 있으문이다. 일본 JAXA 프로젝트 매니저 다나카 씨가 말했어요.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최소 2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이라고요? 이미 3년을 썼는데 2년을 더 달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예산이었어요. 추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대략 10억 구 유로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억 유로를 더 달라고? 애초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돈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완벽하다던 일본이 이런 실패를 하다니. 문제는 일본의 완벽주의 자체였습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면 기존 설계를 완전히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한 다음에야 실행에 옮기는 방식이었죠. 설계 변경이 있으면 전체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부품의 호환성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안전성 검증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일본 팀의 말들이었어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예산은 바닥나는데
여전히 완벽한 계획만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ESA 내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20년간 믿었던 파트너가 이럴 줄이야. 결국 한계에 부딪힌 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대안이 있나? 미국에 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위직들은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프랑스 의회에서 ESA가 뭘 하고 있냐며 질타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일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닌가? 미국 기업들은 너무 비싸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두가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ESA 기술 담당 이사장 피에르 델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거든요. 혹시 한국이라면 KAI 말씀이신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이요. 최근에 전투기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누리호 로켓도 성공했잖아요. 하지만 우주 분야에서는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장 피에르의 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뭘 도와주겠어? 일본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실패했고 미국은 너무 비쌌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요. 일단 자문이라도 받아보죠. 형식적으로라도. ESA 사무총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말이 내가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봐.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 오도록. 저에게 한국 출장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미팅이겠지. 빨리 다녀와서 역시 한국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하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뭔가 더 할 수 있을까? 설마 12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회의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리 미팅하고 파리로 돌아가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KAI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들이었어요. 2024년 1월 12일 오전 9시 KAI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미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빨리 만나보고 돌아가자. 어차피 일본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잡한 절차나 서류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일본이라면 설계 검토부터 시작해서 승인 절차만 몇 주가 걸릴 텐데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구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제가 일본 팀에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들었던 차세대 추진 시스템 모듈을 한국 엔지니어들이 단 3일 만에 실제로 구현해낸 거예요. 물론 축소판에 이론만 적용한 불안정한 상태긴 했지만 그게 어디예요. 3일이라고요. 일본이라면 최소 3개월은 걸렸을 일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제 박사가 조금 당황해하더군요. 물론 우리는 절차보다 기능을 중시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요. 뭔가 미리 준비된 듯 어색하게 답변을 했고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놀라긴 했지만 그때는 뭐 아무렴 상관없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한 다음에 실행했다면 한국은 일단 만들어보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죠?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김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계속 테스트하면서 개선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기술이 그런다고 개발되는 건가요? 그제서야 제가 눈치를 챘어요. 한국에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올릴 만한 추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개발까지 해놨는데 이게 미국이 제한을 걸어놔서 공식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 그게 생각났거든요. 사실 한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놓고 호주 앞바다까지 날린 다음에 일부러 추락시킨 다음에 그걸 수거해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다들 공공연한 비밀로 한국이 로켓 재진입 기술마저 습득했다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벌써 한참 전인데 실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수준 높은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 저는 더 한국인 박사에게 압박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술 협약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한국도 자신들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테스트해본다는 생각에 이미 흥분하고 있던 상황. 우리는 서로 공공연한 비밀을 굳이 꺼내지 않고 속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일본 JAXA 팀과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대조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일본 쪽은 전원 정장 차림에 정해진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했어요. 회의록 작성하고 4단계 승인받고 모든 게 격식을 차렸죠.
하지만 한국팀은 노트북 하나로 실시간 수정하고 즉각 적용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책을 찾았죠. 이게 진짜 엔지니어링인가? 그 순간 혼란이 왔어요. 7년간 일본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에서 본 건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였어요. 한국이 3일 만에 만든 시제품의 효율성이 일본이 3개월간 개발한 것보다 15% 높았어요. 그리고 20년간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완벽함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2주간의 한국 체류 동안 더 많은 것들을 목격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리로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잘하더라고? 일본보다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야? 동료들이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죠. 네,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는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반대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일본과 오래 일해온 선배 엔지니어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년 파트너십을 버리고 검증 안 된 나라와 일하겠다는 거야? 한국 기술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우리가 확인해 본 적 있어? 일본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포기할 수는 없어. 특히 미셸 베르나르 부국장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는 일본과의 협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 우리는 안전하고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해. 실험 대상이 아니라. ESA 내부는 완전히 분열됐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제 의견에 공감했지만 기존 관리층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일본 측의 반응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JAXA 엔지니어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ESA가 정말 한국과 협력을 고려하고 있나요? 다나카 프로젝트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의 방식은 위험해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20년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를 버리시겠다는 건가요? ESA와 일본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잖아요. 일본 측의 호소는 감정적이기까지 했어요. ESA 고위진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본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려도 될까? 한국이 정말 더 나은 대안인가? 혹시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닐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7년간 쌓아온 일본과의 관계, 동료들의 압박, 그리고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실. 어떤 게 맞는 거지? 내가 한국에서 본 게 정말 현실이었을까?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KAI의 이재호 박사가 파리로 직접 왔거든요. ESA 임원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에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미셸 부국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이었죠.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전통이 과연 10년 뒤에도 통할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여전히 20년 전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SA도 함께 하시겠어요?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겼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안전한 과거를 택할 것인가? 위험한 미래를 택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2024년 3월, ESA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과제를 따로 수행해서 결과를 비교해보는 거였죠. 과제는 차세대 위성의 추진 제어 시스템 개발이었어요. 기존보다 정확도를 50% 향상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 팀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접근했어요. 6개월간의 설계 단계, 3개월간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3개월간의 제작과 테스트. 총 12개월 계획이었죠. 한국 팀은 완전히 달랐어요. 1개월 만에 첫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두 팀 모두를 지켜봤습니다. 일본 팀은 정말 치밀했어요.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완벽한 설계도를 만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국 팀은 처음엔 조금 걱정됐어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빠른 개선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2개월째 한국 팀이 이미 3번째 개선된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을 때 일본 팀은 아직도 설계 검토 단계였어요. 4개월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팀이 완성한 시스템의 정확도는 목표치를 20% 초과 달성했어요. 일본 팀은 아직 제작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6개월 후 일본 팀도 드디어 시제품을 완성했는데 성능이 한국 팀이 만들어낸 것보다 떨어졌어요. 정확도도 낮았고 전력 소모량은 더 많았어요. 그 순간 ESA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우리가 믿어온 게 대체 뭐였지?
미셸 부국장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2024년 5월 15일 ESA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과의 20년 독점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한국 KAI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장피에르 이사가 중얼거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한국이랑 할 걸. 바로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물론 일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기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고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은 유지하기로 했죠. 하지만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6개월 후 저는 한국과의 첫 공식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됐습니다. 새로운 달 탐사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국팀의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기존에 3년 걸릴 일을 1년 반 만에 완성했어요. 품질도 기대 이상이었고요. 1년 후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닌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들은 완벽함보다 진보를 선택했고 안정보다 혁신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저는 일본 기술의 완벽함에만 매혹되어 있었어요. 실수 없는 계획, 치밀한 설계, 전통적인 방법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혁신은 완벽함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나온다는 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해보는 용기,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 한국이 바로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ESA와 한국의 프로젝트들은 지금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상보다 빠르고 예상보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다른 유럽 기업들도 하나둘 한국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여준 성공 사례를 보고 말이죠. 때로는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용기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개선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 지금 저는 확신해요. ESA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요. 20년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한 것, 안전한 길 대신 혁신의 길을 택한 것. 모든 게 옳은 결정이었어요. 지금까지 ESA 말이 르클레르였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